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평생 대기업에서 일해왔는데, 설마 누가 날 속이겠어? 수많은 프로젝트와 사람을 봐왔는데, 그 정도는 알아보지. 저도 그랬습니다. 국내 대표 전자회사 임원으로 30년을 지내며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김 상무님 퇴직하시고 심심하시죠? 저희 벤처기업 자문위원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 달콤한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일이 결국 제 계좌에서 8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 5가지 무서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주변에서 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이 5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류는 우리 곁에서 매일 마주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만 잘 기억해 두셔도 여러분의 재정과 가정이 지켜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부류입니다. 바로 달콤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 김 상무님 퇴직하시고 심심하시죠? 상무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집에만 계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희 모임에서 좋은 분들과 만나보는 거 어떠세요?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독사는 꽃 속에 숨어 있고 가장 달콤한 말 속에 독이 있다. 제가 최근에 만난 58세 박민주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아파트 헬스장에서 만난 형님이었어요. 정말 친절했고 김치도 담가주고 명절에는 떡도 나눠주고 친형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평생 월 300만 원 보장되는 부동산 투자가 있다길래 형님 말만 믿고 그대로 투자했다가 제 퇴직금 3억을 모두 날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순진했고 저는 수십 년간 금융권에서 일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제안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당시에는 그 형님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아직도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달콤한 칭찬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대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6개월에서 1년 동안 정말 좋은 친구처럼 지내죠. 주변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며 좋은 평판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요. 외로울 거라 생각하고 매일 전화하고 안부를 물어보죠. 상무님 같이 경험 많으신 분이 우리 모임에 오신 게 영광이에요 라며 칭찬을 통해 자존심도 세워줍니다. 2번째는 불쌍한 연기로 우리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자녀의 등록금이 필요하다거나 전세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며 극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죠. 거절하면 평소에는 친하다 보니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다며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특히 이런 말이 나올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상무님, 실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상무님 같은 분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고 하시고 시간을 가지세요. 정말 좋은 정보라면 왜 우리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걸까요? 진정한 친구라면 왜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율곡이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도움이 1000번 충분하나 거짓된 호소는 1000번이어도 부족하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누군가의 이용 도구로 만들지 마세요. 때로는 차갑게 보이는 거절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서운 부류는 불행한 이야기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끊임없이 한숨 쉬는 이는 옆 사람의 웃음도 함께 앗아간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형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냐? 애들은 엄마라고 따르지도 않고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오고 매일 이런 전화가 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때로는 한밤중에도 한숨 섞인 목소리로 끝없이 자신의 불행을 늘어놓죠. 처음엔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도 해주고 시간 내서 이야기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통화가 하루에도 서너 번, 한 달이면 수십 번이요. 최근 만난 이지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치 기친구예요. 처음엔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제안해도 그건 안 돼. 그럴 수 없어. 말만 반복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몸까지 아프더라고요. 이제는 전화벨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런 사람들의 대화 패턴 특징들은 정말 한결같습니다. 첫째,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로 시작해서 1시간을 쉬지 않고 말하죠. 혹시 우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금방 말을 끊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하며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갑니다. 둘째, 해결책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하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래도 이렇게 해보면 에이, 그것도 안 돼. 결국 우리가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모든 제안을 거절하죠.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장학금 받았어. 너는 좋겠다. 우리 애는 공부도 못하는데. 나 저번 달에 좋은 집으로 새로 이사 갔어. 난 평생 이 반지하에서 살아야 할 거야. 기쁨마저 슬픔으로 바꿔버리는 마법사 같은 사람들이죠. 주변에 한 분 정도는 떠오르시나요? 전화만 받아도 기운이 쭉 빠지고 만나고 나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분.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해진 시간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은 30분만 시간이 있다고 미리 말씀하세요. 둘째, 긍정적인 이야기로 전환해 보세요. 자꾸 불행한 이야기를 꺼내면 오늘은 좋은 일만 이야기하자라고 제안해 보세요. 셋째,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세요. 늦은 밤 전화는 받지 않는 등 경계선을 정확히 그어야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런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우울이 1000사람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나니 동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좀 먹도록 두어서는 안 되겠죠.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되 우리의 행복은 지켜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의 끝없는 불행 이야기로 채워질 때 정작 소중한 가족과 나누어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행복을 지지하고 북돋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무서운 부류는 친절이라는 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잘 되길 바라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절을 가장한 날카로운 비판, 걱정을 둘러쓴 은근한 비난. 이들의 말에는 항상 너를 위해서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마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살이 쪄서 걱정이야. 그래서 매일 아침 체중계 앞에 세워두고 몸무게를 재게 했더니
결국 우울증 약을 먹더라고.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넌 꼭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너 같은 직원들이 성공을 못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 자신의 의견을 진심 어린 조언이라 포장합니다. 둘째, 상대의 반박을 배은망덕으로 몰아갑니다. 셋째, 거절하면 난 너 걱정해서 그런 건데라며 죄책감을 줍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이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을 빼는 게 건강에 좋을 수도 있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충고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적절한 때와 장소를 고르며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살피는 법입니다. 반면 이들은 자신의 친절이라는 칼로 무방비 상태의 상대를 찌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충고도 못 받아들여? 라며 오히려 상대를 탓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을 대할 때는 이런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들의 친절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세요. 둘째,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가볍게 넘기세요. 셋째,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진정한 친절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면서 친절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미 친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서운 부류는 은근한 무시로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이고, 김 상무님은 아직도 시장에서 장 보세요? 요즘은 다들 백화점 식품관 가던데, 명품관에서 세일할 때 사시면 되는데. 아, 죄송해요. 상무님은 모르시겠나요? 처음엔 저분이 좀 잘 사시나 보다 하고 넘기시지만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이런 말들이 계속됩니다. 저희 며느리는 아기 교육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 가서 상무님 댁 아직 아기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명품 선물을 또 해줬네요. 상무님도 며느리한테 이런 거 많이 받으시죠? 손자 영어 유치원비가 너무 비싸서. 아이고, 상무님은 그런 고민 없으시겠네요. 무시하는 건지, 자랑하는 건지, 위로하는 건지, 깎아내리는 건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꽂힙니다. 처음엔 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 하고 넘기다가 점점 자신이 초라해지고 위축되고 급기야 새벽에 잠이 깨어 그날의 대화가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모임에 나가기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고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게 되고 말 한마디 하기도 전에 움츠러들게 되죠. 율곡 이이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궐의 쥐가 곳간의 쌀을 헤아릴지언정 들쥐는 자유롭게 살아간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남의 눈치 보며 명품 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시장에서 좋아하는 반찬 골라 담으며 웃음 짓는 사람일까요? 행복은 결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소박한 커피 한 잔, 손주랑 놀이터에서 보내는 평범한 오후, 이웃과 나누는 수다 한마디.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진짜 행복이 되는 거죠.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자유로움이 곧 복이요. 비교하지 않음이 곧 행복이라. 누군가 당신의 삶을 깎아내리려 할 때, 그건 그들의 불안한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절대 남의 삶을 무시하지 않아요.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명품백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공이나 며느리의 선물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 삶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리고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진정한 평화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기쁨 속에 있으니까요. 이제 5번째로 가장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정 조종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감정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교묘하게 조종합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로 시작해서 내가 없으면 너는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말로 끝을 맺는 사람들이죠. 제 지인 중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정말 저를 위하는 줄 알았어요. 매일 전화해서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조언해주고 그런데 점점 제 삶이 그분의 허락 아래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오랜 친구와 약속을 잡았는데 그 친구 만나면 넌 항상 우울해지잖아. 그러니 만나지 마라고 하시더군요. 거절했더니 내가 널 위해 그렇게 신경 쓰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라며 서운해 하셨어요. 그때부터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모든 결정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런 결정을 하다니 놀랍다라며 우리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둘째,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제하려 합니다. 그 사람은 널 이용하려는 거야. 저 사람이랑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 라며 우리의 관계에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셋째, 우리가 자립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너 혼자서는 못할 거야. 내가 없으면 넌 어떻게 할래? 라며 의존성을 키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관심으로 포장된 통제가 나중에는 우리의 자유와 자존감을 앗아가는 족쇄가 됩니다. 이런 감정 조종사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과 결정을 신뢰하세요.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함은 정당하다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세요. 둘째,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셋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감정 조종사들은 우리를 고립시켜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려 합니다.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결국 남의 마음에 갇히게 된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결정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경계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주변의 5부류의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즉흥적인 판단은 하지 마세요. 당장은 마음이 급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연을 들으면 도와주고 싶고 친절한 말에 넘어가기 쉽죠. 하지만 이때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네요.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렵죠. 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네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용기입니다. 셋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불편한 마음이 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죄책감을 주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뭐니 해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넷째,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명품백이나 자녀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오늘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이제 우리가 배운 5가지 위험한 사람들의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달콤한 가면을 쓰고 접근하는 사람들. 이들은 처음에 친절과 관심으로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한 후 결국에는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불행한 이야기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 끊임없이 자신의 불행을 이야기하며 해결책은 거부하고 우리의 기쁨마저 슬픔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셋째, 친절이라는 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넷째, 은근한 무시로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들. 비교와 자랑으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사람들이죠. 다섯째, 감정을 조종해 우리를 통제하는 사람들.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결정권과 자유를 빼앗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과 직감을 믿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위험한 사람들의 접근이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생 모아온 재산이 있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며 대부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장점이 오히려 위험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표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만난 62세 최영호 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간 교직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했고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오히려 저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퇴직 후 만난 동창회 친구가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결국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지금은 그 친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 했던 제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친절하게 대하되 경계심을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분명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계심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현명한 지혜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때 누군가 관심과 친절을 보이면 쉽게 마음을 열게 되죠. 하지만 그 관심이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볼 때는 그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일관된 행동과 진정성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 가족, 오랜 시간 함께한 진짜 친구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이웃들.
이런 분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가꿔 나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과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그 관계가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인지 살펴보는 안목이 필요할 뿐이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항상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24시간 규칙을 지켜보세요. 누군가 중요한 결정이나 금전적인 요청을 할 때 반드시 24시간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를 두세요.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전문가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 두세요. 그리고 그분의 의견을 참고하세요. 때로는 제3자의 시각이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불편함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우리 몸과 마음은 위험을 감지하면 불편함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계속 그 사람 생각에 불안하다면 그것은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퇴계 이황 선생은 마음의 평안함이 흐트러질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편한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다만 그 따뜻함과 선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율곡 이 선생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슬픈 일이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여러분의 일상이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지혜로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가족들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